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오송이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개인사를 알려면 그가 살아온 환경과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야 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겉으로 드러난 국토와 문화, 언어뿐만 아니라 민족을 형성한 원형, 집단 무인식까지 알아야 그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자이자 문화비평가 그리고 역사가이기도 한 김용은 박사님의 역사의 역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과 인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실 분을 자리 모셨는데요. 거제 장평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신 이윤구 도생님이십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역사의 역습인데요.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건가요? 우리는 가끔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어서 지구에 와서 지금의 세계를 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이겠죠. 세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테러와 전쟁, 핵위협, 그리고 자연 파괴와 가치관의 혼란, 경제 불황 등등은 지구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세계의 평화는 멀어지고 전쟁과 테러, 불평등과 차별은 왜 이렇게 심해져만 갈까요? 그리고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런 시대적인 질문에 명백하게 그것은 역사의 역습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역사의 역습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책에서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죠. 책에서 저자는 19세기가 서구 세력에 의한 침략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그에 대한 역습으로 막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과거 제국주의의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경제를 수탈하고 민족이나 종교, 주민의 정서를 도외시한 채 국경을 나누고 통합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세계의 카오스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특히 저자는 역사의 역습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2001년 9.11 테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세상의 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역사의 역습과 함께 자연의 역습과 과학의 역습이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 역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책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자인 김용은 박사님은 수학자이면서 문명 비판가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저자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자인 김용훈 박사님은 책에서 자신을 구주주의 수학자라고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수학하였기 때문에 일본통으로도 유명하죠. 일본어를 비롯해서 5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네요. 그건 바로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를 한꺼번에 배우는 삼일체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공부하셔서 그런지 이분은 정말 박학다식하십니다. 책의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100권이 넘은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책 한 권을 쓰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책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철학자와 문명 비평가로서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의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불리는 게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버블 경제의 붕괴를 예측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도 있으시죠. 더불어서 역사 역습 책 소개도 잠깐 해보면요.
이 책은 전체 10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 분량은 약 600쪽에 달하는 대작이죠. 단순히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과학과 철학, 역사, 종교, 그리고 각 지역의 특색을 포함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책이죠. 게다가 이 책은 역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열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중국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나라들에서도 역사의 역습이라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역사란 크게 보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왔거든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의 봉건제도에서 왕정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발전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민주주의에서 왕정으로 복귀를 하고 거기서 더 후퇴해서 봉건제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는 이것을 역사의 역행, 역사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먼저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서 이게 몰락한 백인 중산층에 어필이 돼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인권과 평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저개발 국가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경제가 여의치 않자 자국 중심주의로 급선회를 하게 된 것이죠. 최근 미국의 경제 외교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 협정을 탈퇴한 것은 이건 지구가 망가져도 미국만 잘 살면 좋다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역사의 역행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이미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실행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건데요.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서 분명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게 뻔한 브렉시트를 왜 결정했을까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EU에 남아있는 게 훨씬 유리한데 말이죠. 이건 영국과 유럽의 미묘한 갈등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흔히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 사이가 보통 안 좋거나 매우 나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국과 유럽 대륙도 미묘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요. 특히 영국은 과거 대영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강한 자존심의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 정서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는 영국이 자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연방 내부의 갈등도 문제인데요. 스코틀랜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원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북아일랜드도 독립을 요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이 보였는데 세계는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로 여겼었지만 최근 러시아는 패권주의로 회귀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고 있고요. 중국도 제국주의로 회귀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군국주의로 돌아서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세계의 흐름은 책에서 말하듯이 역사의 역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역행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란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공통된 신화, 그리고 역사,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저자는 독특하게도 여기에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추가했어요. 집단 무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
우선 민족은 공통된 신화와 역사, 문화를 가진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같은 역사를 알고 있고 같은 문화의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말씀하신 집단 무의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무의식을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19세기에 프로이트가 사람의 마음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심리학에서 엄청난 발견인데요. 왜냐하면 무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인간의 90% 이상을 모르는 채 나머지 10%만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책에서도 무의식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예,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습관인데요. 습관의 힘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는 습관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습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집단 무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에게 무의식이 매우 중요하듯이 민족에게도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프로이트의 제자 칼 융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에게 무의식이 그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민족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있어서 민족이나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예로 한일 관계에서도 흔히 보이듯이 민족 무의식에서 나오는 정서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족이란 집단 무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은 정말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 4부에서는 풍토와 사회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자는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풍토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 요소는 너무 중요한데요. 책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영향을 주고받아온 주변을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또한 민족도 마찬가지여서 풍토 환경이 민족의 정서와 성격, 생활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한국은 매장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티베트는 조장 풍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티베트인들의 조장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티베트인들의 생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조장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종교적인 신념도 결부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환경의 영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겠는데 무형의 정신문화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책에서는 정신문화에 꽂힌 종교와 문화 현상까지도 풍토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종교와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단한 해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은 사막의 단조로운 풍토에서 이론적 유일신 종교가 나왔고 그리고 복잡한 몬순 지역의 풍토에서 불교와 유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신교가 몬순 지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불교가 사막에서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책에서 저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가 인간의 삶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책에서는 각 지역의 문화가 다른 이유를 기후와 풍토 이렇게 표면적인 원인을 들고 있는데요.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증산도 도전에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전 4편 18장에는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누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모든 족속들이
각각 색다른 생활 경험으로 유전된 특수한 사상으로 각기 문화를 지어내어 그 마주치는 기회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큰 시비를 이루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후와 풍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구의 각 지역으로 뻗어나간 지리의 기운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다른 환경이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쌓게 되고 그것이 문화로 발전하고 서로 만나는 기회에 충돌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요. 바로 총균세라는 책인데요. 총균세도 700종이 넘는 대작으로 책의 전체 주제는 환경은 역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과연 역사의 광범위한 경향도 지리적 환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토 환경이나 지류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역사와 문화 현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저자는 카오스 이론의 대가로 이 책에서 카오스 이론을 역사에 적용시켰는데요. 카오스 이론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의 전체적인 사상의 깃들이 카오스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카오스 이론을 다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카오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이론은 다른 말로는 복잡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반대는 단순계 이론이 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하다라는 말이죠. 학자들은 보통 세상을 단순계로 생각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뉴턴이 있는데 뉴턴은 지구와 사과 이렇게 단 두 가지 사물만을 상정해 놓고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 지구와 사과만 존재하나요? 아니죠. 무한히 많은 개체들이 있고 그 개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개체들을 모두 대입해서는 만유인력 법칙이 성립이 안 되겠죠. 경제학 이론에서도 세상을 단순계로 놓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성적인 경제 행위자라는 거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경제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행위 주체인 사람이 너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꼭 이성적으로만 경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카오스가 복잡계가 단순한 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무한한 생명력, 무한한 조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혼돈 자체의 무궁한 창조성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는데요. 바로 노자장자의 학파죠. 노자의 도덕경이나 장자라는 책을 보면 카오스를 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혼돈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책 전체에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창세 신화를 보면 모두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혼돈이 있었음을 설정하고 있어요. 혼돈을 우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계의 고등 문명도 한결같이 카오스의 본질을 역동적인 창조적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결국 카오스라는 혼돈 안에 무한한 창조력을 내재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한 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돈의 끝에 복잡함의 끝에 새로운 질서가 갑자기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신비한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카오스 이론이 되는 것이죠. 역사에 나타난 카오스의 예로서 책에서는 추측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추측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인류는 서기전 8세기에서 3세기까지 약 500년간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이 탄생하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경이로운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이를 일컬어서 추축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축처럼 작용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차축시대 혹은 추기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혁명의 결과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류의 철학적인 종교적인 성찰의 근본을 이루고 있고요. 인류는 아직까지도 추구 시대의 통찰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추측 시대가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인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요. 서기전 30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인류는 보편적인 농업혁명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농업혁명으로 식량 공급이 늘어나서 인류가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은 피폐해졌는데요. 왜냐하면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고 착취와 전쟁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기전 5세기를 전후해서 철기의 발명이 있었는데요. 철기의 발명은 국가의 탄생에 기여를 했지만 강력한 무기로 인해 전쟁은 더 참혹해졌고 대량 살상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삶은 더 황폐해졌죠. 이런 혼란한 카오스 시대에 인류에게 극적인 정신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극도로 혼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로써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지구상의 서로 다른 4개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깨달음의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4지역에서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그토록 놀라운 사유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자는 책에서 4개의 지역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깨달음의 문화가 약속이나 한 듯이 태동된 것에 대해서 인류의 집단 무의식의 공시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서로 다른 4개의 지역에 정신문화의 원형이 탄생을 했는데 그 원형을 태어나게 하는 진짜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 문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은 환단고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각 민족들의 집단 무의식에 기반한 원형 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특정 하나의 사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 원형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저자는 원형사관을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역사란 시간의 축에 따라 발생한 여러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어떤 결과를 빚어왔는지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학문이죠. 과거에는 역사학이라고 하면 보통 서양의 역사학을 말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2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묻기보다는 사건을 충실하게 기술하는 것 그 자체만을 중요시했었고요. 둘째는 서양의 역사관이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의 일신관을 바탕에 깔고 직선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선사관이라면 세상이 출발점이 있어서 시작을 해서 발전을 하다가 결국 이상향에 도달해서 끝이 난다는 시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보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세 인물인 헤겔이나 마르크스까지도 기독교적인 직선사관을 기반으로 진보사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책에서 역사는 서양의 역사관처럼 단순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는 복잡계로서 오늘의 현실은 어제 역사에 새로운 요인을 가미해 되먹임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복잡하다는 말인데요. 토인비가 말을 한 것처럼 현실의 도전과 응전에 의해 끊임없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죠. 저자는 복잡한 역사를 원형사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원형사관은 역사적인 사건을 원형으로 조명하고 민족이나 국가의 관계도 원형의 충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충돌이라는 부분이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가 주로 각 나라의 좁은 시각으로 보는 역사를 다뤄왔다면 원형사관은 문화 전반을 원형의 시각으로 보고 현실을 원형과 시대적 조건의 얽힘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특히 원형을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이윤구 도생님 모시고 역사의 역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내면, 역사를 만들어온 원형과 원동력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알려면 결국 원시 반본에서 국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최초로 돌아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집단 무의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